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단행한 제2차 그리스 침공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적인 국면인 아테네의 함락과 살라미스 해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기원전 480년의 제2차 그리스 침공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와 서구 문명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사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제8권은 테르모필레 방어선이 붕괴된 직후부터 살라미스 해전에 이르는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국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 아테네는 수백 년간 이어온 웅장한 도시를 포기하고 시민 전체가 바다로 피난하여 함선 위에서 국가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전례 없는 군사적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대군이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고 성역을 철저히 파괴한 행위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심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는 아테네가 폐허를 딛고 강력한 해양제국으로 도약하는 인식론적이며 전략적인 기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크세르크세스의 남하부터 아크로폴리스 함락까지의 점령 약탈 연표와 공간 전개를 살펴봅니다. 둘째, 테미스토클레스가 구사한 설득과 기만 그리고 극단적 위협의 전략을 분석합니다. 셋째, 도시 파괴의 상징성과 고고학적 사료 신뢰도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전에서 해전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전환된 역사적 의미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크세르크세스의 남하와 아티카의 유린. 점령 약탈 연표와 공간 전개입니다. 테르모필레와 아르테미시온에서의 지연전이 실패로 돌아간 후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 대군은 그리스 본토 심장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남하합니다. 페르시아군은 보이오티아를 통과하면서 복속을 거부한 테스피아와 플라타이아를 철저히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리스 중심부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이 상황을 고스란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를 위시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은 보이오티아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막아줄 것이라는 아테네의 기대와 달리 코린토스 지역에 거대한 방벽을 쌓는 폐쇄적 방어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테네를 포함한 아티카 전역은 페르시아군 앞에 아무런 군사적 방비 없이 노출되었습니다. 아테네 지도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르테미시온 해전 후퇴 중이던 그리스 연합 함대에게 살라미스 앞바다에 임시로 정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해상 전투 진영 구축이라는 목적 이전에 페르시아의 기병대와 보병대가 아티카를 유린하기 전에 비전투원인 여성과 아이들, 노약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공간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부 진입로인 보이오티아에서는 페르시아군이 진격하며 전초 기지화했습니다. 중심부 목표물인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전면 탈출하고 페르시아군이 무혈 입성했습니다. 남서부 대피소인 살라미스에는 그리스 연합 함대가 집결하고 노약자들이 대피했으며 아이기나 역시 피난민들을 분산 수용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최남단의 트로이제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법령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체계적으로 이주한 핵심 피난처였습니다. 서부 최종 방어선인 코린토스 지역에는 스파르타 중심의 육군이 방벽을 쌓으며 농성 준비를 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적에게 온전히 내어주고 바다를 건너 인접섬과 동맹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적 상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480년의 점령과 약탈 과정을 연표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말 페르시아군은 보이오티아를 통과하며 아티카 국경을 향해 접근하면서 모든 농경지와 마을의 초토화 작전을 자행했습니다. 9월 초 아테네 지도부는 전 시민에게 각자의 노예와 가족을 살릴 것을 촉구하는 대피 포고령을 내립니다. 비전투원은 트로이젠으로, 노약자와 주요 재산은 살라미스로, 징집 가능한 남성은 200척의 함선에 승선시킵니다. 이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신성한 뱀이 재물을 거부했다는 신탁이 피난을 더욱 가속화했다는 것입니다. 9월 중순 크세르크세스의 군대가 텅 빈 아테네 시내로 진입합니다. 무혈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델포이 신탁의 나무 성벽을 아크로폴리스의 물리적 방책으로 오해한 소수의 신정관리인과 빈민들이 남아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페르시아군은 맞은편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진을 치고 불화살을 쏘며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9월 17일경 아크로폴리스가 함락되고 전면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이 소식이 살라미스에 전해지면서 연합함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지휘관들은 전략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닻을 올리고 도주하려 할 정도였습니다. 해전으로의 전개 연표입니다. 9월 19일경 테미스토클레스의 1차 기만 전술이 실행됩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 시키누스를 페르시아 진영에 파견하여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9월 20일 이 정보에 속은 크세르크세스는 함대의 야간 이동을 지시하여 이집트 분함대를 포함한 주력으로 살라미스 해협의 양끝을 포위하게 합니다. 9월 26일 모든 퇴로가 차단된 그리스 연합함대와 페르시아 함대 간의 살라미스 해전이 드디어 발발합니다. 9월 27일 그리스가 승리하고 크세르크세스는 산 위에서 패전을 목격한 채 아시아로의 철군을 결정합니다. 아크로폴리스 함락의 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비대들은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적의 파상 공세에 맞서 거대한 바위를 굴려내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묘사에 따르면 무소불위의 크세르크세스조차 한동안 이 험준한 지형과 수비대의 완강한 저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누구도 올라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겨 방비가 허술했던 아글라우로스 신전 절벽을 밧줄과 틈새를 이용해 타고 올라가는 데 결국 성공합니다. 적이 성벽을 넘는 것을 목격한 아테네인들 중 일부는 절망 속에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고 나머지는 신전의 내실로 피신했으나 페르시아군은 가차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저항군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이후 성소를 약탈하고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이 행위는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 반란 당시 그리스인들이 사르디스의 신전을 불태운 것에 대한 철저한 제국주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심장부가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 설득, 기만, 그리고 극단적 위협의 정치학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절대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살라미스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아테네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테미스토클레스의 천재적인 전략과 비정할 만큼 냉혹한 심리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전략의 기저에는 우발적 도피가 아닌 치밀한 사전 기획이 존재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는 아테네의 피난을 긴박하고 다급한 조치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에 발견된 기원전 3세기경의 비문인 트로이젠 법령은 이 피난이 페르시아군이 아티카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된 대전략이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아테네 민회는 비전투원인 여성과 아이들을 트로이젠으로, 노약자와 주요 재산을 살라미스로 분산 이주시키고 징집 가능한 20세에서 30세 사이의 남성을 200척의 함선에 승선시킨다는 구체적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함선 지휘관 임명 요건과 승무원 배정 방식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아테네가 국가의 총력을 해상으로 이동시키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학계에서 이 비문의 진위에 대한 논쟁이 뜨겁기는 하지만 법령의 세부 내용은 이 피난이 철저한 사전 준비의 산물이었음을 방증합니다. 핵심은 종교적 권위의 활용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델포이의 신탁에서 지목된 나무 성벽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모호한 예언을 대규모 함선 건조와 전면적인 해상전으로 해석하여 보수적인 아테네 민회를 설득해냈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교묘히 조작하여 영토 방어 포기라는 극단적 전략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내부 분열로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도덕성에 얽매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우보이아인들이 그리스 함대 철수를 막아달라며 30달란트라는 막대한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을 때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스파르타 출신의 총사령관 에우리비아데스에게 5달란트를, 끝까지 펠로폰네소스로의 후퇴를 고집하던 코린토스 제독 아데이만토스에게 3달란트를 마치 자신의 개인 재산에서 베푸는 양 은밀히 건네 함대를 잔류시킨 것입니다. 이는 대의명분보다 현실적 이익과 체면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간파한 고도의 심리 조종술이었습니다.
아테네가 불타고 살라미스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테미스토클레스는 후퇴하려는 함대를 살라미스에 묶어두기 위한 조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테네가 불탄 후 열린 군사회의는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은 살라미스를 포기하고 코린토스 지역으로 후퇴하여 육상 방어선과 연계된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넓은 해역에서는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할 수 없으며 만약 패배할 경우 살라미스 섬에 갇혀 보급로가 끊긴 채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군사적 논리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협의 비좁은 지형이 오히려 소규모 함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아데이만토스가 도시를 잃은 아테네인에게는 투표권이나 발언권이 없다고 모욕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판을 완전히 뒤엎는 극단적인 협박, 이른바 시리스의 위협을 가합니다. 연합군이 살라미스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자신은 지체 없이 아테네 함대 200척의 모든 피난민을 태우고 이탈리아 남부의 시리스로 출항하여 그곳에 새로운 아테네 문명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체 연합함대 378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테네 해군력이 이탈할 경우 펠로폰네소스의 육상 방어벽은 바다를 통한 페르시아군의 자유로운 우회 상륙으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에우리비아데스는 이 위협이 지닌 지정학적 파국의 크기를 직감하고 결국 살라미스 잔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맹군을 살라미스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으나 병사들의 공포와 펠로폰네소스 지휘관들의 야간 탈영 시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합함대가 스스로 와해될 것임을 깨달은 테미스토클레스는 전무후무한 기만 전술을 실행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노예이자 자녀들의 가정교사인 시키누스를 밤의 어둠을 틈타 작은 보트에 태워 페르시아 진영으로 몰래 파견했습니다. 시키누스가 크세르크세스와 페르시아 지휘부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테네의 지휘관 테미스토클레스는 사실 대왕의 승리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그리스 함대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야간을 틈타 지역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즉시 해협의 양끝을 봉쇄하고 선제 공격하신다면 도망치는 적들을 손쉽게 괴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짓 정보는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어 하던 크세르크세스의 조바심과 신하들의 무조건적 복종만을 기대하는 페르시아 제국주의 권력 구조의 맹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이집트 군함대와 주력 함대를 동원해 살라미스의 좁은 수로 양쪽을 포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텄을 때 그리스 동맹군은 도망치고 싶어도 이미 모든 퇴로가 차단된 상태였기에 결국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을 속여 아군의 퇴로를 끊음으로써 배수진의 효과를 강제하고 거대한 적 함대를 기동이 불가능한 협수로로 밀어넣은 이 기만책은 고대 해전 사상 가장 빛나는 심리적 전략적 통찰로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도시 파괴의 상징성과 사료적 신뢰도. 페르세르슈트와 올리브나무의 기적입니다. 크세르크세스에 의한 아테네 점령과 성소 방화는 헤로도토스의 텍스트 안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상징적 변곡점을 형성합니다. 현대 고고학의 발굴 성과는 이 파괴가 전후 아테네 사회에 남긴 트라우마와 공동체 정체성 형성의 기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는 크세르크세스가 신전을 약탈하고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불태웠으며 이듬해 봄 마르도니오스가 아테네에 재입성하여 성벽과 가옥, 신전을 모조리 허물어 도시를 아예 지도상에서 지워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디오도로스 역시 파괴의 완벽성을 강조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된 파괴 지층, 이른바 페르세르슈트, 페르시아의 잔해라는 뜻의 독일어는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묘사를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그리스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이 지층에서는 크리티오스 소년 안테노르콜의 송아지를 메고 가는 사람 아테나 앙겔리토스 등 수많은 고졸기 대리석 조각상들과 청동 봉헌물, 도자기 파편들이 심하게 훼손되고 불에 탄 채 무더기로 매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고라 주변의 여러 우물과 구덩이에서도 기원전 480년대의 도편과 타다 남은 생활 집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어 종교적 성소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주거상업 지역까지 대대적인 약탈과 파괴를 겪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로써 페르세르슈트는 헤로도토스 기록의 역사적 실체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분석은 헤로도토스의 문학적 수사에 미세한 뉘앙스를 더합니다. 셔와 린치 등의 연구에 따르면 파괴 직후 즉각적으로 잔해를 쓸어넣은 지층과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매립된 지층이 구분됩니다. 이는 전후 복구와 폐허의 정리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잔해들은 의도적으로 방치되기도 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테네인들이 파괴된 잔해를 처리한 방식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선 고도의 종교적 정치적 의례였습니다. 신에게 바쳐진 봉헌물은 적의 손에 훼손되었더라도 성스러운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이 부서진 조각상들을 아크로폴리스의 구덩이에 정중히 묻는 의례적 매장을 치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크리티오스 소년 등 조각상의 목이 잘려나간 것이 페르시아군의 파괴 행위일 수도 있으나 훼손된 신상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아테네인들이 스스로 의례적 절단을 행한 후 묻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단순한 폐기가 아닌 파괴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의 재정립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파괴된 신전의 거대한 건축 부재를 재활용한 방식입니다. 아테네인들은 구 아테나 신전의 아키트레이브와 옛 파르테논의 거대한 기둥 드럼들을 아크로폴리스의 북쪽 성벽 축조에 눈에 띄게 끼워 넣었습니다. 기둥 드럼들은 본래의 순서대로 심지어 큰 드럼이 작은 드럼 위에 놓이는 불균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이는 부족한 자재를 충당하기 위한 단순한 실용적 재활용이 아니라 파괴된 신전의 형태를 성벽 위에 재현하려는 고도의 상징적 재활용이었습니다. 이 북측 성벽은 아고라와 하층 도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이 올려다볼 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했습니다. 재구성된 폐허는 페르시아 야만인들의 신성모독을 고발하고 헬라스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아테네인들의 희생을 영구히 기억하게 만드는 거대한 영원한 상기물로 기능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단순한 폐허가 아닌 집단적 기억을 생산하는 트라우마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파괴된 도시는 아테네인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시민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새롭게 다지는 이념적 닷, 즉 정체성의 앵커가 된 것입니다. 파괴와 재생의 상징적 서사는 에레크테이온 성소 터에 자리했던 신성한 올리브나무 일화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아테나가 포세이돈과의 경합에서 아테네에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이 올리브나무는 아테네 문명과 풍요의 근원이었으나 페르시아군이 무자비한 방화로 신전과 함께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제8권 55장에서 불에 탄 바로 다음 날 크세르크세스의 명령으로 제사를 지내러 성역에 올라간 아테네 출신 망명객들이 검게 그을린 그루터기에서 하루 만에 무려 울큐빗 약 45cm 길이의 새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고 전합니다. 이 일화는 역사가의 단순한 신화적 장식이 아닙니다. 혹독한 파괴와 절망 속에서도 아테네를 향한 수호신 아테나의 영적 보호와 총애가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웅변하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선전이었습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올리브 가지는 페르시아의 물질적 파괴가 아테네의 근원적 생명력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회복력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으며 바다 위 피난처에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던 아테네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영적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해군 중심 전쟁 전환의 의미. 폴리스 개념의 재정의와 제국의 탄생입니다. 역사 제8권은 육지에서 바다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지각 변동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영토와 도시를 과감히 버리고 함선에 국가의 운명을 의탁한 결정은 그리스의 군사 전략뿐 아니라 사회 계급과 정치 체제 전반에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폴리스란 대지와 신전 그리고 조상들의 무덤이 뿌리내린 고정된 지리적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함대 중심의 전략을 통해 사람이 곧 성벽이며 국가다라는 통찰을 구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리스 이주 위협은 아테네라는 국가가 아티카의 흙이나 돌이 아니라 200척의 함선에 승선한 시민들 그 자체의 내재해 있다는 혁명적 발상의 표출이었습니다.
도시는 적에게 점령되었으나 국가는 점령되지 않았다. 이 철학적 도약은 영토의 상실이 곧 전쟁의 패배이자 국가의 멸망이라는 고대의 굳건한 공식을 깨뜨린 최초의 사례로 군사사에 기록됩니다. 지리적 실체에서 인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이것이 살라미스 해전이 낳은 가장 혁명적인 국가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전쟁 수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육상전쟁의 주력은 스스로 고가의 청동 무구를 장만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방진을 이루어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시민권을 유지하는 기반이었으며 지배 형태는 지리적 고착이었습니다. 반면 해상전쟁의 주력은 최하층 시민인 테테스, 즉 노잡이 계급이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기동성과 제해권 장악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급진적 민주주의의 발흥을 촉진했고 지배 형태는 네트워크 제국주의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함대가 페니키아, 이집트, 키프로스, 이오니아 등 다국적 연합으로 구성되어 통신과 지휘 체계가 엉성하다는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함대를 폭이 좁고 조류가 복잡한 살라미스 해협으로 끌어들여 수적 우위를 상쇄하는 전술적 병목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방패를 맞대고 밀어붙이는 중장보병의 팔랑크스 전술과 달리 바람과 파도, 해안선의 협소함을 무기로 삼는 해전으로의 전환은 그리스 연합군에게 적의 물량 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장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승패는 3단 노선 하단에서 땀 흘리며 노를 젓는 170명 노자비들의 기량과 일사불란한 체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장을 갖출 재력이 전혀 없었던 아테네의 최하층 시민인 테테스 계급이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함대 건조 계획과 살라미스에서의 대승은 이 빈민층들을 국가 구원의 핵심 주체로 격상시켰습니다.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노자비 계급은 전쟁 이후 막대한 군사적 공로를 바탕으로 민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귀족정의 잔재를 허물고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 시대로 이어지는 아테네의 급진적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물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해군 중심의 군사체제는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등극하며 에게해 전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아테네 제국주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군력이 가져다준 신속한 투사 능력과 해상보급로 장악력은 아테네가 타 동맹국들에게 공납을 강제하고 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의 실체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권의 표제 우라니아가 지니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라니아는 천문학과 별들의 무사입니다. 후대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붙인 이 표제는 헤로도토스 자신이 명명한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가 담고 있는 거대한 서사 구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해양항해, 조수간만의 차, 우발적인 폭풍우 등 우주적 자연환경이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섭리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대함대가 에우보이아 연안의 험준한 바다에서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수백 척이 난파되는 장면을 묘사하며, 이는 신이 페르시아의 과도한 전력을 깎아내려 그리스와 대등하게 만들려는 하늘의 섭리였다고 명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사 안에서 바다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우주적 영역입니다. 오만방자하게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온 제국주의를 징벌하는 우주적 균형 회복의 무대인 것입니다. 결국 아테네가 바다로 나아간 행위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제국의 오만을 무너뜨리는 필연적 승리의 서사로 귀결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8권은 물리적 도시가 철저히 파괴되는 묵시록적 종말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해상 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의 보전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주조되는 거대한 탄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 헤로도토스 역사 제8권 우라니아에서 크세르크세스의 아티카 진입과 아테네 약탈,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략, 페르세르슈트의 고고학적 의미,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불러온 세계사적 전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